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의 김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라고는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대국민 사과는 아닙니다. 국무위원들 앞에서 말한 간접 사과였죠.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 때를 포함을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간접 사과한 것, 이번이 4번째입니다. 사고 선박을 운영한 회사 청해진 해운, 벌 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요. 해양수산부로부터 4번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대체 뭘 잘했길래 상을 4번이나 줬을까요?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겼습니다. 지금껏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강제 수술을 당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죠. 무려 4번이나 지하 낙태실로 끌려가서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던 한 70대 여성 한센병 환자. 지금도 지하에 가면 두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진도에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조 작업이 24시간 내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요. 작업이 가능한 시간 하루에 4번뿐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4번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상암사주 사옥 이전과 함께 본개편 특집으로 마련한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오늘은 벤처 1세대고요. 한국벤처의 산증인이자 대부인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을 모시고 창조경제의 의미, 방향성, 그리고 한국경제에 진짜 필요한 혁신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안전행정부와 국립재난연구원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을 마련했다. 정말 여러 차례 홍보를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는 이 예측 시스템이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은 무엇이고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한화도시개발 리포터 김세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공단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거 시의원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위에서 착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힘들어도 가자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열심히 일해온 당신의 따뜻한 미래를 위해 신한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이 시작합니다. 은퇴 준비의 모든 것. 신한 미래설계와 함께하세요. 신한은행. (4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IBK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거래소는 장 마감 전까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약보합에서 거래소는 마감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는 2.98포인트 0.15% 하락해서 1961.7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2.37포인트 0.43% 올라서 559.3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투신도 5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에는 수급상 부담을 주었다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5억 주식을 사주었고요. 기관 전체적으로는 100억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극명하게 코스닥을 선호하고 코스피에서는 일정 수준 차익실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팔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글쎄요, 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외국인의 매도 유인이 뭐 딱히 집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본다면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휴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밤 되고 나면은 FOMC 미팅에서 이제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위험 관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환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환율이 4월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2.75원 올라서 1033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환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한다면 휴일 동안에 안게 될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싶고요. 또 환율의 매력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차익 실현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네, 환율은 어떻게 갈까요? 이 수준에서 좀 안정이 될지 아닐지 좀 걱정도 되고요. 환율은 일단은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는 뭐 한 단계 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4월 달은 이제 배당을 받게 된 외국인들이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서 달러가 강세, 즉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4월 달은 뭐 그런 모습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좀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점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아마 1030원을 지지선으로 삼으려고는 하겠지만 1040원을 위로 한 번에 뚫기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1030원에서 1040원 사이 박스권에서 좀 안정되는 모습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아까 장중에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났어요? 예, 삼성전자 주가 장중에는 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7,000원, 1.25% 하락해서 134만 3천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악한 모습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의아스러운 것은 뭐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LG전자가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3,000원, 4.18% 하락해서 68,700원에 마감을 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전자는 어제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네요. 예, 어제는 뭐 실적이 서프라이즈다라고 아주 환대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어제 3.91% 오른 것에 비해서 오늘 4.18% 하락했으니까 더 하락폭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 그럼 전자업체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어떤 환율 부담이라든지 또 뭐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한 그 의구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요. 아마 계속 실적 시즌마다 그런 시장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뭐 힘겨운 상황을 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찾기 쉽지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많이 팔아야만 하고 이익을 잘 내야만 하는데 그 중요한 변수인 환율이 올해 1분기나 지난해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실적으로 어떻게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시장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은 오르고 내리는 형태가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서 팀장님 보시기에 오늘은 그럼 이런 전자업종을 제외하고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라든지 업종이 좀 있었나요? 부진한 걸 꼽자면은 자동차 업종이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환율도 지금 1,010원까지 올라왔지만 언제든지 1,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지만 환율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제재도 많이 받았고 했지만 이런 또 부진한 상황에서는 통신만 업종이 없다라는 것이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통신 업종이 2.22% 올랐으니까요. 오늘 시장의 방어는 통신 업종이 뭐 톡톡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쉬고 금요일 한번 장을 연 다음에 또 연달아서 오래 쉬잖아요. 예. 이런 휴일을, 긴 휴일을 앞둔 그 투자자들은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월 초반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ISM, 제조업 지수 등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뭐
경기 지표가 좋을 거다 예상은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라면 연휴 기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건 넘어가시겠지만 금요일을 이용해서 주식을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금요일 장세가 어쩐지 좀 부정적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거래할 수 없어 대응할 수 없을 때에는 네. 시간에 이렇게 주식을 좀 많이 들고 가시는 거는 연휴를 뭐 보내시는데 괜히 마음 불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요한 경제 뉴스들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부장님 전화 연결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요한 경제 뉴스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뉴스들 보니까 편의점 같은 그 업체들 보면은 노예 계약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개선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가계소득 지표가 있었고, 통계청에서는 3월에 산업동향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지표 같고요. 제가 방금 그 소득과 관련한 얘기를 드렸는데 임금 근로자들 절반을 보면은요. 한 달 월급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편의점 노예 계약, 요게 좀 개선이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작년이었죠. 그 편의점들 또 화장품 대리점들, 이른바 일부 이제 유통 매장들이 본사와 갑을 관계 문제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 또 본사와 편의점 간의 계약이 사실상 노예 계약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표준 계약서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표준 계약서라는 거는, 본사하고 이 프랜차이즈 쪽, 그러니까 업체들, 그러니까 가맹 계약을 맺을 때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이제 공통사항을 명시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이거를 이제 업계가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노예 계약이 나오지 않도록, 네. 이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일종의 그 계약서의 표준 양식을 만드는 건데,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아무래도 본사하고 가맹사업자가 조금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편의점 주인들이 이 계약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례도 빈발했고, 그래서 이 편의점 본사 쪽에서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의 계약은 이 현대판 이 소작제다, 뭐 노예 계약이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있었고, 그 배경을 봤더니 이 표준 계약서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는 조금 더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 가맹 계약서를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지금 또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갑질 논란, 네. 또 갑을 논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폐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네, 그럼요. 예, 물건 떠넘기는 것, 뭐 이런 것들. 영업 시간도 뭐 네. 문을 아파도 문을 무조건 열어야 그러니까요.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러면 이번 내용에 좀 포함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 이 산업 동향, 네. 예, 3월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약간 좀 늘어난 드네요. 걸로 나왔는데요. 예.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은 3월 중에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1.3%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네. 좀 이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소폭이나마 0.4니까 뭐 사실 굉장히 소폭인데요. 소폭이나마 이제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고, 관공업, 제일 중요한 관공업 같은 경우가 0.9% 증가.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내수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0.1% 증가에 그쳤고요.
공공 부분에서 한 2.9%. 그러니까 아직도 이 공공 부분 내 성장률이 높고 광공업이 낮고 서비스업은 더 낮다는 거는 그만큼 이 민간 부분에 아직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또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수가 그만큼 얼어붙어 있다 아직도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이 도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2월에 이어서 3월도 역시 거의 보합으로 나왔고요. 사실 좀 안 좋은 건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2월에도 0.1포인트가 떨어졌고 3월에도 0.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선행지수라는 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대략 6개월 내지 한 9개월 후에 경기를 좀 예고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2달 연속 선행지수가 나쁘게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의 경기 회복이 이 기대만큼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3월 지표다 보니까 4월에 우리 이번에 천안함 참사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세월호. 세월호 예.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지금 여러 경제 주체들의 그렇죠. 활동이 다 지금 굉장히 억제되고 중단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4월 지표도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도 보면은 여행 기간이다, 관광 주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그런 흥도 나지 않고 그런 취소 예, 이렇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더 위축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네요. 네. 예, 임금 근로자들의 월급을 봤더니 한 달 평균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한 절반 정도의 근로자는 월 200만 원 이하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금 근로자 중에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전체 취업자 중에 이 임금 근로자가 한 1,800만 명쯤 되는데요. 이거를 받고 있는 임금 수준별로 좀 분류를 해봤더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37.8%, 또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아주 저소득 근로자가 12.9%, 그래가지고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50.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2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네요. 예. 예.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가 한 24% 되는데, 분야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전문 과학직이라든가 금융직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쪽 제조업이라든가 1차 산업 쪽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차가 상당히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자영업자들의 그 월 소득 이게 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또 200만 원이 안 된 걸로. 사실 자영업 예. 같은 경우는 임금 근로자보다 이 격차가 더 심합니다. 네. 예, 정말로 영세한 이 동네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드시고요. 또 그 말고 의사 변호사 하는 이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높고 자영업은 오히려 이 갭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경제의 화두가 양극화, 불평등 이런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들을 네. 아무래도 좀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 코드 공격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나요? 예, 이게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휴대폰이 안드로이드 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를 노리는 악성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난 1분기에 무려 43만 개 정도의 악성 코드 샘플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PC는 그래도 잘 때는 꺼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은 항상 네트워크하고 연결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라든가 공격에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PC에는 백신도 깔고 다 합니다만 여기 스마트폰에는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반드시 주의를 하라고 지금 보안업체들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우리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빅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정부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재난 예측을 해보겠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고에는 아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오션관광 박재춘 부장입니다. 5월, 6월 들어서 여행 상품이 많이 주춤합니다. 관광객들은 물론 취소 요청이나 취소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의 전화가 많이 오고요. 간혹 제가 느끼기엔 한 20% 정도는 취소율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공무원 연수나 기타 기업체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연기되는 경향이 좀 있고, 내가 싸게 가면 내가 그만큼 응당 현재 가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세요. 정말로. 덤핑이라 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현지에 가서 문제화될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웬만한 메이저급 여행사들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여행사는 한두 달 행사하고 문을 닫을 게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만 원이 드는데 한 50만 원 받고서 팀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현지 여행사도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개편을 맞아 새롭게 마련된 코너 장바구니 생생경제를 들어봤습니다. 5월 연휴 앞두고 여행 상품 아주 불티나게 팔렸었는데 정말 이런 사고 있을 줄 몰랐죠. 없어야 됐을 그런 사고인데, 세월호 참사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취소하는 건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여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고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 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진작 먹을걸. 일동제약. 자, 드디어 마곡지구 오피스텔 메인 매치가 시작됩니다.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 브루지오 시티. 역시 차원이 다릅니다. 이마트에 보타닉 공원까지 한 방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마곡역 센트럴 프로지오시티 1600-2228 대우건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요, 우리나라의 재난 빅데이터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 됐나요? 저 일본의 그 3.11 쓰나미 원전 사고 사태 때도 참 재난을 잘 준비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속수무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고를 맞으면서 이걸 왜 예측을 못했느냐,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일 거고요. 그걸 캐내야지 보물이 될 텐데 IT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이번 봄 개편부터 빅데이터 경제라는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고정으로 생생경제와 함께해 주실 신신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오늘은 이 재난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다라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개념부터 짚고 갈까요? 예,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는 처리하지 못했던 방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DB화된 데이터만을 다뤘는데요. 빅데이터라는 건 이런 DB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텍스트, 음성, 영상, 센서 데이터 등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다 포함한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아만 두거나 버려졌다면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용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SNS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이런 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다 쌓이고 그게 이제 비정형의 빅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맞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빅데이터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재난 빅데이터를 이용을 했으면, 예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유형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정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예. 재난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예, 일단 재난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재난은 일반적으로 태풍이나 홍수 그리고 대설과 같은 자연재난하고 화재, 폭발 그리고 이번에 사고 같은 인위적인 재난 그리고 에너지, 통신, 교통 등 이런 기반 재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 빅데이터는 이러한 재난의 모니터링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전 감지 그리고 재난의 발생에서부터 대응 그리고 재난 이후 사후 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쌓아두고 분석을 한다면요. 예, 과거의 사고 이력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하면 어떤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계절에 어떤 사고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패턴화하고 그런 사고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서 어떠한 인명피해를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패턴화하면 이제 유사한 사고나 동일한 사고에서 반복적인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올 초에요. 안전행정부하고 또 국립재난연구원 이렇게 해서 재난 예측 시스템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련한다. 이렇게 홍보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논의된 건 2012년부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건 이제 2013년 작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난 당국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재난에 쓸지를 작년부터 좀 검토를 해왔으나 이제 시스템화해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이제 올해부터 추진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번 사고에는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마련을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맞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시스템 마련 자체를 위한 어떤 문제라든지 혹시라도 지연되고 있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지금 일단 재난 관련해서는요. 일단 관련 부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재난과 관련된 유형별로 관련 기관하고 조직 부처들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네. 재난과 관련된 정보들이 어느 부처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파악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활용하고
이걸 가지고 어떠한 의사결정자가 활용할지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먼저 마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관련 시스템들이나 이런 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예, 일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요. 네. 이제 선박이 입출항을 할 때 입출항 기록을 다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출항 기록에서는 기존에 이제 이 선박에 대한 이력들, 그리고 예를 들면 선박의 노후 정도, 운행 이력, 개보수 이력, 그리고 이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의 연령대, 경력, 그리고 선원의 교체 이력,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다면 선박 입출항 시에 사전에 이 선박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을 해서 위험도가 높은 선박은 좀 집중 관리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활용 가능한 사례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에 각종 센서 같은 것들을 부착을 해서 화물의 중량이 뭐 기준치를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평행 균형을 어느 정도 이상 잃다거나 이럴 때는 자동으로 경고들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스템도 마련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이제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뭐 재난이 꽤 있는 일본 같은 경우라든지 미국, 네. 이런 예는 어떤가요?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부터 데이터를 중요하게 활용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재난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미국 해경은 이제 그 해안선에서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안에서의 다빈도 사고, 그리고 발생 지역, 그리고 계절, 시간대 이런 걸 도출해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재난관리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올라오는 데이터나 사진들을 보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해당 지역으로 신속하게 자원을 할당했다라는 사례 등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 그러면은 이번에 그 선박 안에서도 아이들이 카카오톡으로 부모님이나 또 지인들에게 많이 보내기도 했었고요. 메시지나 네. 통화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은 그런 것도 일종의 빅데이터가 되어서 우리가 또 그 어떤 사고에 있어서 구조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다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검토는 좀 해봤는데요. 네. 이제 실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를 분석하거나 열람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는 그런 제도적인 재난과 관련돼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제도적인 좀 개선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인명을 구조해낼 수 있는. 그때 만약에 제도 때문에 이런 뭐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걸 분석하지 못했다면은 그런 것도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제 빅데이터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예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디지털 기기라든지 이런 거를 못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 빅데이터를 구축할 때 다소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 문제를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데이터의 뭐 빈부라고도 볼 수는 있긴 한데요. 네. 이제 개개인이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 개인이 뭐 예를 들면 타고 있었던 선박이나 개인이 이동하고 있었던 뭐 기차 이런 그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도 실은 이런 재난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그 재난 부분에서는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현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서요. 네. 단계적으로는 이제 재난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하고 이런 것들은 시도를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도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뒷받침되고 시스템이 하루빨리 좀 마련이 돼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네. 좀 해보게 되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에 빅데이터 경제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신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고령화라고 하면은 잘 안 들어오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 수명이 꽤 늘어난 것 같아 보입니다. 통계로도 그렇고요. 근데 또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여전히 많다는 걸 보면은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돈이 되는 사업이겠죠. IT 업체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요. 근데 의료비는 좀 적게 쓰고 싶고 그렇다 보면은 어떤 산업군이 여기서 탄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요즘은 이제 특정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 보안, 그리고 IT, 저희 같은 통신회사들이 전부 다 라이프 케어라는 개념으로 이 분야를 선정하고 진입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케어요? 예. 그러니까 삶을 도와준다? 보안, 뭐 이런 건가요? 예, 라이프 케어란 적극적인 건강 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 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웰리스와 헬스케어라는 영역으로 나뉘었었는데요. 이 라이프 케어라는 개념은 이제 건강 치료 이전의 웰리스와 치료 이후의 관리 서비스인 헬스케어를 합친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 건강을 관리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 그냥 삶의 형태 같은 것들을 다 한번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 하면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마련해주는 그런 산업인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 전문지들이 선정하는 혁신 기업에서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느냐면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유명한 나이키가 이제 혁신 기업으로 1위로 선정이 되었고요. 나이키요? 네. 모 방부제 건강 냉동식품을 유통하는 누보라는 회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MIT는 유전체 분석 업체인 일루미나라는 업체를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하였고, 포브스지는 여기에 세콤이라는 이제 보안 회사를 이제 혁신 기업의 하나로 선정하였는데요. 이 모든 걸 조합을 해보면 의식주 전 영역에 그쳐서 사용자의 일상생활의 건강과 여간을 윤택하게 가꿀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검진센터에서 유전체 분석 서비스 한번 받아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네. 유전체 분석을 한다면 향후에 제가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이제 계산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예방을 하기 위해 적절한 먹거리를 추천해주고 또한 이제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건강 습관, 그 생활 방식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고요. 네. 이 평소에 이제 응급 상황 같은 발작이나 낙상 사고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홈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 인식 카메라 등을 보안 회사들이 제공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시 모니터링이 됨과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이 보안업체가 출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예. 이전에는 또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깐깐하게 검사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전에 이제 질병 경험이 있던 환자들의 경우, 이제 제가 이런
건강검진을 받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한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전에 못 받았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해낼 수 있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융합이 되어서 하나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맥박스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휘어밴드라는 팔찌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뭐 구글의 글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준다. 그리고 예. 그걸 또 그 건강 관리하는 업체 쪽이나 의료 기관 이런 데도 또 다 보내주고 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맥박수나 걸음걸이 이 관련된 패턴 등을 분석을 해서 이제 의료 수가를 낮춰주거나 보험료를 낮춰주는 시도들이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여러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참 얘기되고 있는 원격 진료와도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보안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네, 우리가 한때 이제 즐겨봤던 심리학 이론을 보면, 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소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감정 단계를 5단계로 나눴는데, 그 기저에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과 안전은 뗄 수 없는 것이고요. 요즘은 또 물리적 보안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모든 보안 회사들이 자사의 주요 사업으로 메디컬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고요. 또 이제 도시바 같은 쪽에서는 이제 심지어는 보안 회사가 그 에너지 관리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관리가 단순히 가정 내 전기세를 아끼는 게 아니라 가정 내 이제 모든 센서를 조합을 해서 사용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거나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조명까지 맞춰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최근 편리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약간 좀 두려워지기도 하네요. 센서가 나를 다 측정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라이프 케어 시장 규모는 글쎄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나요? 예. 최근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관마다 통계가 다르지만 이제 제가 이제 확보한 정보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은 총 이제 2,200조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규모는 약 75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헬스케어 시장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IT, 바이오 기술 등 이제 엔터테인먼트, 금융, 보안까지 다양한 융합 사업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장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한 작년 정도로 이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도에 뭐 이미 우리나라도 75조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큰 시장이라 너도 나도 다 좀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앞으로는 단순하게 하나만 하는 그런 기업들은 없어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이제 이 시장을 갖다 쥐락펴락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대형 플레이어들은 이제 여러 이제 기술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유기적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창의력이 있고 서비스들이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이 플랫폼 위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기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들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네. 여기서 보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예를 든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다 비단 안경과 시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양말, 뭐 패드 그리고 정장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이제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생산 문화를 갖다 만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라이프 케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수민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6835님, 세월호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건설 현장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공사 낙찰 금액 같은 경우에도 적정선에 맡기려고 하청이 하청을 주는 그런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5332님은 대통령 사과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마치 정치권과 언론이 대단한 것처럼 부풀린 것 같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무슨 대국민 사과, 사과도 때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생생경제라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5332님과 6835님께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의견 있으시면은 샵에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십시오. 내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